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김소정입니다. 이번 학기에 제가 이제 공학경제를 맡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의 첫걸음인 서론 1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강의를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동국대 와서 맡은 과목이기도 하고요. 이번 학기에는 아래 이제 교과목인 교재 조성구 홍성조 윤병훈 교수님 쓰신 공학경제 엔지니어링 이코노미를 바탕으로 공학경제 과목을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항상 동국대에서 공학경제 과목을 가르쳤었고요. 제가 오래전에도 이 과목으로 이 교재로 배우기도 했었고 하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 이제 보다 더 이제 알차게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단 강의를 하도록 하죠. 그 전에 이제 공학경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강의를 들은 거는 첫 강의이기 때문에 좀 이제 편한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합니다. 네, 학습 목표입니다. 공학의 절차와 문제 해결 과정의 이해, 공학 경제 이해, 그리고 이제 공학 문제 해결 과정의 공학 경제의 역할 이해. 이것을 보면 알겠지만 사실은 이제 공학 경제라는 과목이 2학년 2학기에 이제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뭐 1학기에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어쨌든 어 공과 대학 내에서 이제 전공에 상관없이 뭐 전기공학, 기계공학, 산업시스템공학이든 전공에 상관없이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과목이기도 합니다. 3, 4학년 때부터는 이제 전공별로 듣게 되죠, 과목을. 그러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진짜 중요한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배정이 되어 있는 과목이고요. 결국에는 공학 어떤 분야를 하셔도 나중에는 어떤 회사에 가셔도 아니면 학교를 가시든 특정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찾고 그리고 어떤 해결 방법이 대안이 여러 가지라면 어떤 해결 대안이 가장 좋고 왜 좋고 어떻게 좋고 그거를 다 이제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경제적으로요 의미가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학경제의 역할과 그 해결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그죠? 아니면 응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을 중점적으로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오늘은 이제 좀 개념적인 내용이다. 부담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 질문이죠. 과학자 그리고 공학자. 사실은 보다 원초적으로 들어가서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어, 과학과 공학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과 공학의 차이. 뭐 지금 당연히 공대를 선택하셨으니까 공학을 선택하셨으니까 뭐 누가 더 낫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누가 나은 건 없죠. 과학과 공학 그 차이는 뭐냐? 과학은 이제 우리의 주변 현상 아니면 자연 현상들을 보고 관찰하는 관찰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을 주로 하는 게 과학입니다. 과학. 물론 분석도 실시하고요. 그를 토대로 이론도 만들죠. 그래서 이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사실에 입각하여 관찰을 하고 그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그 능력.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여기에 이제 정의대로 보면 인간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다양한 지식을 얻기 위해 자연상의 사회 현상 등을 연구. 그렇게 하면 이제 추상적이니까 쉽게 이제 사회에 나가시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하는 게 과학자고요. 공학자들도 데이터를 수집하지만 사실은 이제 나중에 저는 과학자들하고 협업할 일이 많은데, 과학 분야에서의 수집하는 데이터의 그 실험 계획이라든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데이터의 정확도, 그 부분에 들이는 정성이 공학도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협업을 많이 하고요. 주변에 과학자들이 많은데, 이제 과학자들이 전달해준 데이터를 토대로 저는 이제 그 얻은 데이터를 토대로 어떻게 응용해서 어떤 기술적인 방법론을 만들어낼까에 대해 초점을 맞춰요. 공학도로서. 공학자는 뭐 여기서도 정의에서 나오지만 과학이나 수학에서 얻은 지식을 활용하여 인간에게 유용한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결국 발견된 이론들을 결국에는 적용을 해서 우리의 생활을 보다 나았고 편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공학자입니다. 뭐 조금 정의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만나본 그리고 얘기를 해본 이제 과학자나 공학자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쉽게 정의를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 이제 원래 기존에 있던 지식들이나 아니면 새로 발견된 지식들을 빠르게 습득해서 우리 생활이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이제 평생 이제 몸 바쳐서 예, 이제 밤도 새가면서 예, 그렇게 노력을 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공학자로서. 예, 그런 공학도가 된 자세는 이제 3, 4학년 때 전공 지식을 배우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이제 공학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그래서 이제 공학 정의, 이제 미국 공학기술인증원에서 ABET, 저한테는 참 친숙한 이름인데, 왜냐면 제가 미국에서 교수를 하고 있을 때, 나도 이제 ABET 심사, 준비도 했었고, 여러 가지, 뭐, 심사 준비뿐만 아니라, 뭐, 콜디네이터도 해보고 했었기 때문에, 이제 공학기술, 이제 ABET이라는 거는 이제 공학기술이 어떤 식으로 교육이 돼야 된다는 커리큘럼 자체를 이제 심사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고요. 거기서 이제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공학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인류의 편익을 위해 연구, 실험 및 실무를 통해 얻은 수학과 자연과학의 지식을 적절히 적용하여 자연의 물질과 힘을 활용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전문 분야. 제가 말한 거랑 똑같죠? 아마도 이제 제가 그쪽에 관련이 있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학은 활용입니다. 인간의 욕구를 이제 충족시킬 수 있고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수단을 만드는데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학자들과 아주 밀접하게 그 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1, 2학년 때 과목들이 교양 과목으로 수학과 과학을 많이 듣죠. 기초 과목으로. 예, 그 이유이기도 하고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편의를 위해서 어떤 물건을 만들고 어떤 기술을 개발할 때 이게 결과적으로는 기본 자원이 필요하고 어떤 금전적인 도움도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환경은 당연히 잘 이해해야 합니다. 뭐 쉽게 말해서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 뭐 생각을 해봐요. 뭐 100인치짜리, 뭐 4K, 뭐 TV를 만들었다라고 해봅시다. 100인치짜리, 65인치도 막 몇백만 원 하는데 100인치짜리 막 몇천만 원짜리 만들었다고 쳐요. 뭐 1억짜리. 그러면 뭐 팔 수 있나요, 바로? 뭐 몇몇 부자를 빼고는 뭐 살 일도 없고 사실은 100인치 될 정도의 집도 있는 사람 별로 없고 뭐 아니면 그죠? 그 환경이 사용할 수 있는 고객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 조사도 필요하고 그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꼭 기술만 생각하고 모든 것을 개발하고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환경뿐만 아니라 뭐 물리적 환경도 이제 둘 다 이제 공통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결과적으로 왜냐면은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공학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제 편의를 제공하는 내 기술을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데 있어요. 몇몇. 이제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데 기술에 너무 심취해서 이제 그 기술만을 개발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있긴 있는데 근데 뭐 현실적으로 굉장히 극소수고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경제적 환경을 잘 이해해서 모두가 이제 바로 이제 회사이거나 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이 바로 적용될 제품으로 나와서 사람들한테 많이 팔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아니면 서비스가 그렇게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뭐 안 그러면 결국에 개인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요. 예, 하여튼 제가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거는 물리적 환경이나 경제적 환경 이 두 가지를 잘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학 경제라는 것까지 따로 과목을 만들어서 공학도들한테 가르치는 이유는 워낙에 물리적 환경 자체, 그러니까 자동차 뭐 전기 자동차를 일단 만들어 볼까? 전기 자동차는 테슬라가 좋으니까 일단 테슬라 만들어 보고 거기에서 더 나은 기술이 있을까? 막 하다가 뭐 계속 그냥 끊임없이 혼자 고민하면서 계속 만들어 보는 일단 물리적 환경의 제약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뭘 기술 자체에도 집중하는 건 이제 저희들은 다 그러잖아요. 공학도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주변을 한번 살펴보고 자신이 이제 강점으로 갖고 있는 기술력을 활용하자라는 측면에서 공학경제라는 과목을 이렇게 할당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경제라는 걸 얘기했는데 경제적 효율이죠. 결국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경제적 효율입니다. 예, 경제적 효율에서 결국 뜻이 투입된 비용에 대한 산출된 가치의 비, B는 레이쇼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
그죠? 근데 인풋이 비용이에요. 그게 경제적 효율이고요. 돈을 조금 들였는데 성과가 좋아요. 아주 효율이 높은 거죠. 근데 돈을 많이 들였는데 성과가 아주 저조해요. 아무도 안 사갔어요, 제품을. 그러면 효율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학 경제에서 언급하고 싶은 거는 아무리 기술적으로 훌륭한 공학적 시도라 하더라도 경제적 효율이 낮으면 시도할 만한 가치가 없다. 라고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좀 표현이 아주 극단적인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아무리 뭐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더라도 뭐 갑자기 뭐 아니면 아무리 기술이 멋있어서 뭐 연구적으로 이제 투자해 달라고 하더라도 뭐 100년 투자해 달라고 할 수는 없죠. 그죠? 허가도 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뭐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뭐 갑자기 뭐 남들은 1억이면 개발하는 기술을 갑자기 자기는 더 뛰어난 거 한 단계 높은 거를 만들어 보겠다고 갑자기 뭐 100억을 달라. 뭐 회사에서 허가도 안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 효율을 결국 따져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허가도 안 날 뿐더러 그렇게 많은 노력으로 자원을 들여서 이제 돈을 너무 많이 들이다 보니까 연구개발비를 많이 들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개발비만 쓰다가 망한 회사들도 굉장히 많고요. 아니면 그냥 그 프로젝트 자체가 중간에 소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주 흔한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프로젝트가 뭐 갑자기 폐지되고 자신이 나중에 회사 가서 담당하는 프로젝트 폐지되고 연구 성과가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직장 잃죠? 그죠? 쉽게 간단하게 설명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랫동안 이제 공학도로서 성공적인 공학도가 되기 위해서는 꼭 이 공학 경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경제적 효율, 특히 경제적 효율이요. 예, 그래서 경제적 효율은 그런 뜻이 없고 경제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은 이제 투입된 비용에 비해 산출된 가치가 더 커서 경제적 효율이 100%를 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는 그냥 효율의 정의였고 지금은 이제 타당하냐 효율이 있다랑 타당한 건 다른 거예요. 뭐 상대적이죠. 효율은 아까 효율이 낮다 효율이 높다라고 했어요. 뭐 20대 30 있어요. 둘 다 효율이 낮아 보이죠. 근데 대안 1 대안 2가 있는데 하나는 효율이 20 나머지 대안 2는 효율이 30이에요. 그러면 뭐가 더 나아요? 효율이 높은 게 낫겠죠. 인풋이 같다면. 그죠? 근데 둘 다 타당하나? 타당하진 않죠. 이해를 하셨죠? 효율이 높다 낮다랑 타당하다랑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효율이란 건 결국 100%를 넘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1억을 들여서 개발을 했다면 그 수익은 1억을 넘어야 돼요. 예. 그리고 뭐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그런 말도 예전에 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하도 이제 오래되었던 통계라서 일단 한 사람의 개인 직원을 뽑으면 그 사람의 20배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된다. 좀 말이 어렵나요? 연봉 1억을 받고 싶으면 내가 20억 이상의 성과를 회사에 갖다 줘야 된다. 그런 말을 지인한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참 힘들죠. 예, 하여튼 그렇게 타당성이라는 경제적 타당성이라는 걸 좀 다른 쪽에 빗대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이제 타당성이 평가가 됩니다. 100% 이상을 요구해요, 사실. 그래서 이 물리적으로 100%가 말이 안 되죠. 물리적으로 100% 확률 배우면 아시잖아요. 0하고 100% 사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게 사실과 다르게 다른 말로 타당성이라는 건 투입된 것보다는 결과가 절대적으로 투입된 양보다는 훨씬 많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되는 이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경제적 효율과 물리적 효율 한번 잠깐 비교해 보죠. 경제적 효율, 산출될 가치 나누기 투입된 비용. 그죠? 돈이에요. 투입된 비용이라는 건. 돈 들였는데 얼마나 벌었냐. 그죠? 물리적 효율, 투입량, 산출량, 대비 산출량. 그러니까 산출량을 투입량을 나눈 거죠. 예. 근데 단점은 물리적 효율은 매우 간단합니다. 부품 몇 개 썼는데 제품 몇 개 나왔다. 뭐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정량적이에요. 아주 측정이 쉽습니다. 자동차 한 대, 두 대, 세 대 셀 수 있죠. 못 세시면은 뭐 어쩔 수 없고. 하여튼 예. 그렇게 정량적으로 이제 측정이 가능하다는 걸 비교적 정확히 측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경제적 효율. 근데 이게 투입된 비용이나 특히 산출된 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움. 왜 그럴까요? 투입된 비용을 계산하는 것 자체도 힘들고요.
산출된 가치를 매출액으로만 보는데 매출액을 어떤 걸로 보자. 뭐 그런 식으로 정의를 또 해야 돼요. 어떤 매출을 볼 건지, 아니면 매출액에서도 어디까지를 이제 산출된 가치라고 볼 건지, 뭐 그런 투입된 비용을 어떻게 계산할 건지. 사실 비용 계산이 굉장히 힘든데, 뭐 투입된 비용도 어떻게 봐야 될 건지, 뭐 산출된 가치도 그렇죠. 뭐 사람들의 효용, 나중에 유틸리티라고 하는데 효용은 또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측정하기 어렵고요. 정성적인 요소들이 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경제학 만약에 배우신다면, 그것도 어렵구나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예, 어쨌든 경제적 효율과 물리적 효율은 다르다는 거였고요. 공학 경제는 이제 공학의 경제적 측면을 다루는 학문 분야입니다. 뭐 이코노미니까 경제죠. 앞에 영어 단어를 보면 쉬워요. 이게 공학 경제는 공학 과목일까요? 경제 과목일까요? 그러면 공학 경제니까 경제죠. 경제에 좀 초점이 많이 아니, 초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학문 분야로서 제한된 기술적 프로젝트들의 투입 비용과 산출된 가치를 분석해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체계적 방법을 주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예. 제가 이제까지 해온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성공적인 공학자는 누구인가? 아니면 무엇인가? 궁금하시죠? 몇 번,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뭔가요? 기술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 좋죠. 공학도로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있고 자신만의 노하우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아주 매력적인 공학도죠. 하지만 성공적인 공학자는 그 이상이죠. 물리적인 법칙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결국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이끌 수 있는 공학도가 결국엔 성공적인 공학도가 됩니다. 예. 어떤 프로젝트를 뭐 나중에 책임을 지시는 위치에 있을 때 결국에는 그거를 성공을 시켜야 되겠죠. 그럼 성공을 시킨다는 말은 경제적인 수익을 회사에 안겨다 주고, 아니면 연구소라면 지식재산권 같은 그런 가치나, 결국에는 연구소에도 수익을 안겨줘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춰야겠죠. 왜냐면은 우리 프로젝트를 뭐 진행할 건데 100억이 들어요. 근데 나중에 예상 수익이 얼마 될지 몰라요. 그러면 뭐 설득이나 시킬 수 있겠습니까? 뭐 기술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높은 위치에 오르지 못할 건 당연하고요. 누군가를 책임지기는 힘들겠죠. 왜냐면 다른 공학도들, 그리고 이제 후임 공학도들도 이렇게 고용하고 창출해서 이제 끌고 가야 되는데, 그죠? 책임자가 몰라요. 이게 수익이 될지 안 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결국에 그 회사 망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공적인 공학자란 결국에는 경제적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최소의 안목을 갖춘 자. 그래서 공학이라고 해서 일단 3, 4학년 때는 많은 공학 쪽에 많이 집중을 하실 텐데, 그래도 적어도 주변에 돌아가는 경제 상황, 이 과목을 듣고 나서 이제 경제 상황이라든지 최소한 수익을 어떻게 계산하고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것에 대한 상식, 그러니까 그에 대한 상식을 갖고 있으시고 항상 적용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뭐 사실은 뭐 공학 경제 에서 사실 이제 앞으로 가르쳐 드릴 것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 역시도 뭐 대학교 1학년 때 어떤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 과목을 배우면서 이제 4학년 때까지 지내면 자기 전공에 맞는 이제 지식이 갖춰지기 시작하고요. 더 이제 배우고 싶고 전공을 살려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 세상에 기여해보고 싶다, 그럼 이제 대학원 가셔서 또 연구도 훌륭히 하시면 되니까요. 네. 아주 이제 공학도로서 아주 좋은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지금 엔지니어링 이제 에브리웨어라고 말을 하는데, 예, 결국 뭐 공학이 안 들어간 게 없죠.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서 학교까지 오는데도 그렇고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데까지도 모든 게 공학입니다. 그죠? 뭐 심지어 매일 보는 스마트폰 자체도 이제 공학의 산물이죠. 그죠? 뭐 교통, 통신, 문화, 뭐 각 분야, 심지어 뭐 국가 이제 계획도 이제 4차 산업 해가지고 또 AI 딱 하면서 딱 공학 바로 인공지능 기술
뭐 그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의 미래는 밝다. 공학을 가끔씩 이런 얘기를 들어요. 공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이제 취업 걱정을 하시는데 저도 학부 때 뭐 그렇게까지 걱정을 안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한국 공학도들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꼭 한국이 아니라 뭐 제가 미국에서 이제 일을 오랫동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한국 공학도들을 찾아보기가 매우 쉬워요. 예, 여러분들만 글로벌화가 아직 안 돼 있지. 선배분들은 저 포함해서 이제 아니면 교수님들 다른 교수님들 포함해서 선배분들은 벌써 다 글로벌 인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이렇게 지식을 습득하셔서 어디든지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의미 없는 질문이 뭐 화학공학이 난가요? 전기공학이 나은가요? 막 그러는데 공학을 제대로 공부해서 실업자로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예. 사실은 공학을 공부를 제대로 했다라고 하면은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졸업했다가 아니라 B 이상은 받아야 한다, 학점을. 왜냐면은 B 이상을 받아야 그 공학 전공에서의 지식을 습득했다라고 공학 인증에도 아마 미니멈이 2.5, 그러니까 평점이 4.0이거든요, 미국이. 2.5 이상, 그러니까 보통 이상이 되어야, 3.0 정도는 되어야, 특히 전공학점은 3.0을 되어야 그 기본, 그 일반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C로 졸업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죠. 평점 C로 졸업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최소한 B 이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각 전공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다 충족한 상태로 졸업을 하시면 당연히 그 전공 지식이 어느 정도 쌓였기 때문에 적용이 바로 가능합니다. 그렇게 다들 이제 공학 교수님들도 엄청나게 우수하고 한국 과학기술, 특히 공학 분야가 워낙에 선진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개인 견해가 아니라 이제까지 제가 이제 개인 견해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 제가 이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이제 한국 진짜 공대 학생들이 너무나 우수하다. 예. 저 역시도 뭐 유학 가서도 별 그런 어려움을 한 번도 당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번도 당해본 적도 없고 우수했으면 우수했지 누구보다 뭐 우수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가지시고 전공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 engineering is everywhere라고 그런 표현이 요즘 맞고요. 미국에서도 똑같은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이 심지어 어떤 거냐면 이제는 어떤 시대입니까? 당신이 상상하는 그것을 바로 펼칠 수 공학을 이용해서 바로 실현시킬 수 있는 구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뭐 불가능은 없다라는 표현까지 이제 극단적으로 쓰신 분들도 있고 어쨌든 공학 공학이라는 건 매우 중요하고 공학 경제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말이고요. 그 공학적 문제 해결 과정, 그러면 공학이 그렇다면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문제 해결 과정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문제를 일단 정의를 합니다. 어떤 요소에 대해서 사실은 이 안목을 키우는 게 굉장히 힘든데 그래서 4년이란 기간 동안 이제 최소한의 안목을 키우라고 공대 과정을 이제 커리큘럼을 이렇게 짜 놓은 거고요. 어떤 문제를 보면 문제를 정의를 해야죠. 문제를 여러분이 같은 물체를 봐도 각 개인마다 문제를 정의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예. 어떤 사람은 뭐 아침에 만약에 학교에 일찍 왔어요. 어떤 사람은 참 그냥 간단히 말해서 일찍 왔는데 어떤 사람은 차가 막혀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교통수단이 뭐 정체 자체에 의문을 갖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차나 뭐 그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때 편의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사람마다 개인마다 생각을 다르게 갖고 있어요. 다르게 갖고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러면 그 정의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 방안을 세울까? 그것도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해결 방안을 세웠으면 도출된 이제 평가 방안들이 있겠죠. 대안들. 해결 방안을 모색하니까 여러 개 1안, 2안, 3안 보통 세우잖아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이제 학과 신청해서 학점해서 이번에 내가 B 받으면은 뭘 할까? 뭐 C 받으면 뭐 할까? 그런 여러 가지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하는데 대안들을 세우시죠. 보통 자기 생활에 있어서도 해야죠. 아니면 어디를 갈 때도 승용차를 탈까? 아니면 대중교통을 탈까? 뭐 승용차가 있으신 분들
몇몇 안 되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해서 결국엔 평가를 하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피드백 과정이 있어요. 사실은 뭐 선택을 하고 대안들을 했는데 모든 대안들이 마음에 안 들 경우에는 이제 문제를 잠깐 정의부터 돌아가서 다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해결 방안의 단계에서 문제 정의 단계로 다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부분별로요. 그래서 결과적인 선택을 해서 실행을 해보고 만족하면 뭐 그거에 대해서 의사를 전달해보고 그죠? 아니면 누군가를 설득해보고 누구한테 알려주고 그런 과정들이죠. 예. 결과적으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문제 정의서부터 의사 전달 이 네 개의 단계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지만 한 번에 끝나지는 않는다. 여러 차례 내부 순환을 거쳐서 어, 최종적으로 아주 우수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선택한다. 그리고 그 선택된 것을 의사 전달해서 나중에 뭐 CEO나 대표분께도 알려드리고 뭐 책임자분께도 알려드리고 뭐 회사에서는요. 뭐 그런 식이죠. 예. 자, 문제 정의 단계입니다. 문제 정의 어떻게 됩니까? 이해관계자들, 스테이크홀더라고 하는데 이해관계자가 누구인가를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욕구가 뭔지 이게 정부에서 주는 프로젝트냐 아니면 민간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주는 프로젝트냐 아니면 내가 제품을 만약 개발한다면 나의 소비자가 정부도 아니고 민간 개인들도 아니고 사실은 민간 비즈니스니까 사업체다. 그러면 또 달라져요.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 파악해야겠죠. 그리고 그 공학을 적용을 하죠. 기술을 적용할 텐데 그리고 이제 목표는 어디까지 할 거고 뭐 현실적인 목표이겠죠. 그리고 문제의 범위는 뭐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좋습니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 번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들이고 저 역시도 이제 충분히 시간을 계획 단계에서 드리려고 하는 편인데 왜냐면 열심히 사는 거는 다 열심히 생활을 합니다. 다 출근해서 열심히 생활하고 퇴근하고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생존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런데 그 하루 종일 이제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거를 자원 낭비죠. 그런 거를 줄이면 줄일수록 자신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단계에서 문제 정의 단계에서 명확히 하고 시간을 차라리 하루 이틀 더 보내더라고. 한 달, 두 달 더 시간을 소비하더라도 문제 정의를 명확히 해놓으면 이후에 나중에 뒤로 가서 전체를 뒤엎는 전체 프로젝트의 문제 정의 단계에서부터 뒤엎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예. 그리고 문제가 정의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해결 방안, 모색 및 정보를 수집하죠. 근데 앞서 말한 대로 다양한 수단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문제 제약 요인들을 이제 잘 확인해야겠죠. 제약 요인과 전략 요인에 대한 뜻은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제약 요인 영어로 하면 리미팅 팩터고 그러니까 제약 요인이에요. 어렵게 한다는 거죠. 목표 달성을 어떤 수단들을 찾는 데에서 제약을 한다. 나를 내가 만약에 어디 제주도까지 가고 싶어요. 그죠? 근데 일단 돈이 1,000원밖에 없어요. 뭐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제약 요인이 뭔가요? 돈이죠. 예. 어, 전략 요인, 기술적으로 극복 가능한 요인. 그러니까 스트레티지 플레 팩터. 그러니까 뭐 제주도까지 가고 싶어요. 뭐 비행기도 있고 뭐 기차에서 배로 갈아타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대안들을 할 수 있는데 다 기술적으로 극복이 가능해지죠. 뭐 바다 건너는 거는 그죠? 예, 그래서 해결 방안을 모색 및 정보 수집의 예로 여기서는 이제 고속으로 날 수 있는 교재에서는 고속으로 날 수 있는 비행 물체를 설계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고속으로 날 수 있는 비행 물체를 설계해 보자. 그럼 제약 요인들은 뭐 물리적인 요인들이 있겠죠. 공기의 저항이나 중력이나 뭐 운전자가 이제 한계를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 아니면 운전자 비행 물체 질량도 그렇고요. 추진 기간, 추진력 등 여러 가지 물리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전략 요인들은 뭔가요? 기술적으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이제 요인들이 있겠죠. 뭐 질량과 공기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한다던가, 추진 기간을 뭐 새로 만든다고, 그죠? 예, 3단계죠. 해결 방안, 아니, 죄송합니다. 이 2단계를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전략 요인들이 이제 결정되면 이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이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제 제약 요인들을 보고 전략 요인들은 뭔지 이제 리스트를 쭉 작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전략 요인들을 이룩하기 위해서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이제 여러 명의 공학도들과 아니면은 관련된 부서에 있는 사람들,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모아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고요. 브레인스토밍이라 하죠. 의견도 교환해보고 그래서 방안이 많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쭉 리스트를 쓰시고 거기서 이제 가장 이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그러니까 가장은 아니고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도 만약 10가지, 20가지가 나왔다라면 그 중에서도 이제 몇 가지를 선정하시면 되겠죠. 몇 가지 정도. 왜냐면 또 10가지, 100가지를 다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예. 그리고 나서, 근데 이제 선정을 하려면 일단 그것들이, 대안들이 실행 가능한지 평가하려면 정보를 수집해야 할 필요가 있죠. 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니까. 정보를 수집해야 되고. 예, 이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한 3단계에서 평가를 이제 실시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실질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방안들만 1차적으로 선별을 하시고요. 1차로 걸리고. 그리고 각 방안들에 대해서 기술적, 문제점, 경제적, 타당성, 사회적, 영향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실 수 있고요. 당연히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제외해야죠. 뭐, 나르는 자동차, 물론 기술적으로 이제 나르는 자동차를 연구하신 분들도 있고 하고 있는데 아직 실현 가능성은 이제 모르죠.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모르죠. 예. 하여튼 뭐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용 가능한 재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거나 혹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방안은 제외한다. 이쪽에 더 소속이 되겠네요. 나름 자동차. 예, 하여튼 뭐 그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방안도 제외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다 하더라도 너무 뭐 과도한 비용이 들 프로젝트들도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1차 선발이 되면은 보통 5개 정도 대안이 남을 거예요. 보통 5개에서 3개 정도 대안이 되면 이제 엄청 이제 면밀히 살펴봐야겠죠.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서 최종적인 선택을 할 거고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이제 봤을 때 기술적 측면이 다 해결이 된 거잖아요. 선택된 거는 기술적으로 가능해. 뭐 그 정도니까 결국에는 뭐 최소의 비용으로 실행될 수 있는 다른 말로 그러니까 경제적 효율이 좋은 대안을 선택을 하겠죠. 어, 경제적 효율이 뭐였죠? 투입한 비용 대비 뭐죠? 예상 수익 얻어질 이제 산출 그죠? 산출 결과 아웃풋 예, 선정하게 되고요. 뭐 일단 예시로 복잡한 공학 프로젝트를 봅시다. 왜 복잡한 공학 프로젝트일까요? 보통 일반적 공학 프로젝트들이라는 게 소규모가 없죠. 대형입니다. 또 비용도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니죠. 뭐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십억, 몇백억까지 들어가는 게 공학 프로젝트들입니다. 그죠? 뭐 건축 프로젝트면은 뭐 차원이 다르게 더 크죠. 예.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들을 토대로 의사 결정을 당연히 의사 대안들을 구성하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 명이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수명 주기를 봐야 합니다. 프로젝트의 수명이 어느 정도 되고 그 수명에 따라서 1년 만에 끝나는 프로젝트도 찾기도 많이 힘들고 이 단연도에 걸쳐서 이제 실행이 되게 되는데 매년 수익과 지출이 어떻게 발생이 이제 만약에 뭐 쉽게 말해서 기술을 개발했어요. 개발 기간 1년. 근데 특허 출연하셔야죠. 출연하는데 또 1, 2년 걸리고 그래서 결국에 수입이 발생하려면 제품으로 나와야 되는데 또 1, 2년 소비하고 뭐 그러면 아무리 빨라도 지금 개발했는데 내년에 개발이 된 기술이 또 한 4, 5년 걸려서 수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시점에서 수익과 지출이 발생을 해요. 그런 돈의 가치의 변화를 분석해야겠죠. 그죠? 맞죠? 근데 문제는 미래가 불확실할 경우도 많아요. 그죠? 그럴 때는 불확실성 및 의사결정 위험성까지 고려를 해야죠. 왜 대안의 평가가 어려운지 아시겠죠? 왜 이제까지 우리가 확률을 배웠고 uncertainty, 확률이 뭡니까? uncertainty죠. 위험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고 리스크. 그쵸? 음, 내일의 비올 확률 뭐 그런 거죠. 예. 하여튼 그래서 불확실하면은 더 힘들어집니다. 불확실해지면 이제 공학 프로젝트 평가하는 데 있어서. 다만 이제 이 과목에서는 이제 적어도 시간에 따른 돈의 가치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고 경제적 효율은 어떻게 이제 체계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의사 전달, 공학자들의 이제 많은 한계이기도 한데, 말 잘하려고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아니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려고 노력 중인데, 어쨌든 또 기술적인 측면에 저희들은 부분이 이제 기술적인 측면의 개선, 발전에 더 목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의사 전달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역시 중요하죠. 의사 견자. 그 구체적인 형태로 최종 의사 결정자에 보고해야 그 뭐랄까 그러니까 최고 수준의 공학도와 결국에는 이제 일반 공학도와 차이는 뭐냐? 기술적인 능력이냐? 뭐 조금 있겠죠. 뭐 두뇌냐?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얼마나 문서화하고 보고서 형태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전달하는지 의사 전달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보시는 이제 교수님들이야 세계적인 수준의 논문을 쓰시죠. 기술이 발전되면 세계에 공표합니다. 기술적인 논문 쓰고 그렇기 때문에 월드 클래스죠. 예.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전 세계하고 지식을 교류하고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아직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당장 이제 수업 듣고 보고서 쓰는 것도 힘드시죠? 예. 수업 듣고 보고서 쓰는 거를 체계적으로 한 4년 계속 배우시고 나중에 대학원 가서 더 배우시고 하시면 그런 수준에 오르실 겁니다. 예, 결국에는 의사 전달이 공학도의 이제 성공적인 공학자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왜? 결국 최종 의사 결정자에 대해 보고를 해야 되고 설득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의사 전달 자체가 중요하고요. 이 공학 경제에선 다행히 그 이제 경제적인 측면, 사실은 CEO들이나 회사 갔을 때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돈이 얼마큼 버느냐. 기업이 뭡니까? 영리를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그죠? 그러면 뭘 좋아하겠어요? 수익. 수익을 어떻게 갖다 줄래? 얼마큼 갖다 주겠습니다. 몇 년, 몇 년, 몇 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좋아하겠죠? 그냥 가서 돈 주세요. 얼마큼 벌지는 아직 몰라요. 아니면 언제쯤 벌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보단 그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설득을 하는 기술을 이제 공학 경제를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 2학년 때 왜 이런 걸 가르쳐요? 3학년, 4학년이 돼서 계속 이 지식을 토대로 3, 4학년 때도 계속 이렇게 지식을 활용해서 보고서를 쓰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배우시기 바라고요. 책에 적어도 담당 이제 과목에서 교수님들을 설득을 하는 재료로도 쓰시기 바랍니다.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학점이 아주 좋을 거예요. 예, 알았죠? 대학교에서 전달하는 과목들은 사실 세상을 살면서 배운 게 너무 많은데 대학교에서 전달 진짜 교과목으로 채택이 될 정도면 정말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나중에 아시게 될 거예요. 정말 배울 게 많구나. 근데 대학원 가셔도 그렇고 나중에 살면서 사회에 나가서도 배울 게 정말 많구나라는 거 아실 텐데 대학교 하물며 대학교 1, 2학년 때 특히 1, 2, 3, 4학년 때 그때 그 귀중한 시간 가장 귀중한 시간이죠. 20살부터 23살, 24살 그때 가장 머리가 좋을 시기에 가장 좋은 내용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르치는 과목 특히 모든 공학도에게 가르치는 과목 공학 경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맞죠? 예. 예. 하여튼, 예, 그렇고요. 예, 공학 프로젝트의 경제성 분석입니다. 공학 접근이 필요한, 최종 대안은 결국에는 이제 평가 작업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최종 결정자를 설득을 해야 되니까요. 대표이사분, 아니면은 뭐, 짧게는 이제 상사분, 그죠? 팀장님, 다 설득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죠. 그 과목 이제 저희 이제 수업 내용에서 가르칠 내용이기도 하고 경제성을 검토할 때는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이해 당사자들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특히 이제 이해 당사자들의 비용과 혜택을 고려하시고요. 미래의 경제적 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정도 고려하시고요. 경제성 분석 모형이 여러 가지인데 어떤 걸 쓸지 그리고 가치를 계량적으로 어떻게 평가할지 보셔야 합니다. 어느 기간까지 볼지 그런 것들까지요. 그래서 이제 경제성 분석을 위한 가정과 모형의 선택인데 뭐 뜻을 알아야겠죠. 모델과 모형 혹은 그러니까 모델 혹은 모형 보통 모델이라고 많이 하는데 영어에서는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죠. 모델이 뭡니까? 현실을 추상화한 겁니다. 왜 현실을 추상화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리고 어쩔 때는 불가능하고요. 이해했나요? 이해 잘 못하겠죠? 어.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뭐 자동차 안전성을 평가합니다. 예?
알았어요? 자동차 안정성을 평가해요. 자동차 안정성을 평가하는데 어떻게 평가할까요? 자동차를 한 대를 보냈더니 광고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더미 인형을 사용해서 부시죠. 그죠? 그래서 충격을 얼마나 흡수하는지 봅니다. 그죠? 그거는 뭔가 그러니까 실제 실험이죠. 그죠? 근데 자동차 한 대 값이 얼마인가요? 뭐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 억 됩니다. 어, 자동차는 그래도 그렇지. 뭐 건물을 뭐 안정성 테스트 한다고 부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현실적으로 사실은 모델을 만드는 게 현실을 그러니까 현실을 추상화한 도구, 그러니까 수학적인 도구가 많이 이제 모델이죠, 거의. 그래서 현실과 비슷하지만 얘를 가지고 평가를 하면 우리가 저렴하게 경제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적게 들이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모델을 많이 이용합니다. 실제로 뭐 레스토랑을 있다고 해봐요. 레스토랑을 여시는데 뭐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그러니까 뭐 햄버거 가게를 여시는데 뭐 갑자기 뭐 운영이 잘 될까 안 될까를 평가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1년을 운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망했네요. 그럴 순 없죠. 그냥 뭐 차라리 그럴 거라면 가상의 이제 어, 모델을 만들어서 1년 동안 이제 시뮬레이션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서 1년 동안 뭐 가상 환경에서 컴퓨터로 뭐 평가를 해봤더니 뭐 1년 후에는 뭐 수익이 얼마 되고 예상 수익이 얼마 되더라라고 하는 게 낫지. 그래도 실제로 잃은 돈은 없죠. 근데 뭐 갑자기 오늘 해서 내일 열어보고 1년 동안 해서 몇 억 이제 들여보고 다 날리고 그러면은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경제적 분석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모델을 만드는 거. 저희는 이제 모델링 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공학도들은. 그래서 수학을 엄청 많이 열심히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모델인데 결국에 그 현실을 추상화하기 때문에 현실과의 유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모델이 현실과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그러니까 가정이 현실적인지 따지는 거죠. 예. 그리고 취급의 용이성, 모형을 이용해서 분석하기 편해야겠죠. 그걸 이제 트랙타빌리티라고 해서 취급의 용이성, 높은 용이성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주요 모델의 이제 퍼포먼스를 보실 때 이제 이 두 가지를 많이 봅니다. 동시에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현실과의 유사성과 취급의 용이성은 상충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높은 현실과의 유사성이라는 건 복잡도가 높아지죠. 어떤 모델을 만드는데 현실과 비슷하게 만들고 싶어요. 보통 이제 지금 현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시뮬레이션 모델인데, 그때 뭐 좀 기존의 수리 모형, 뭐 X 플러스 Y는 Z, 뭐 그런 식으로 만들면 엄청 단순하죠. 예. 근데 이제 그 관계를 넘어서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가상의 사람도 넣고 기계도 넣고 자동차도 넣고 그래서 게임도 많이 해보셨죠? 시뮬레이션 게임. 뭐 레이싱 게임 하면 자동차 몰고 진짜로 진짜 차를 모는 것처럼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게임 가상 환경 속에서도 이제 시뮬레이션을 구사하기도 하는데 결국 복잡도가 높아집니다. 그런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현실과의 유사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모델 자체의 복잡도가 높아져서 분석하기 어려워지고요, 당연히. 높은 취급의 용이성. 너무 이용하기 쉽다는 거예요. X 플러스 Y는 Z. 그런 수식. 그러면 뭐예요? 비현실적인 가정이 되는 거죠. 예, 비현실적인 가정이 되는 거예요. 뭐 수많은 요소들이 들어가는 거. 뭐 쉽게 말해서 날씨, 뭐 내일의 날씨. 그러면 뭐 요소들이 뭐 이쪽 나라의 대기 조건도 봐야 되고 오늘 날씨도 봐야 되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형도 봐야 되고 뭐 볼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냥 그런 시간별로 변하는 다이나믹을 무시한 채 그냥 X 플러스 Y는 Z 뭐 오늘 날씨 그리고 오늘 날씨 그리고 여기 지형 뭐 그렇게 해서 뭐 두 가지 값만 딱 넣은 다음에 뭐 내일 날씨 뭐 그렇게 나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예, 그렇게 비현실적인 가정으로 유사성이 낮아지는 것이 이제 높은 취급의 용이성에서 이게 이제 나타나는 문제고요. 어, 결국에는 이런 문제점은 어디서 더 발생을 하느냐? 경제적 모델에서 결국에는 더 발생을 합니다. 왜냐면 경제적 모델은 거의 다 수학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단순합니다. 굉장히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모델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다 수치화시키기 때문에.
근사화를 너무 많이 시키고 가정을 많이 하죠. 예, 근데 물리적 현상을 분석하면은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시뮬레이션 같은 걸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뭐 온도의 변화 그런 것도 다이내믹, 더모다이내믹 같은 것도 시뮬레이션도 이용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수렵하는 모형의 경우에 이런 차이가 문제가 더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예시로 휴대전화 요금제 선택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보죠. 아주 현실적이고 딱 이해가 쉬운 예제입니다. 뭐 나중에 뭐 월 통화량 및 데이터 통신의 양을 추정한 후 의사를 결정할 거예요. 향후에 이제 자기가 그럴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추정값에 대한 확신이 높으면 당연히 의사결정이 쉬워질 거고요. 그죠? 추정을 했는데, 뭐, 다음 달에 10,000원, 아니, 너무 싸죠? 50,000원, 뭐, 딱, 다음 달 추정값에 대해서 50,000원. 근데 변동 자체가 없이 50,000원 고정이면 얼마나 예측하기 쉽겠습니까? 그죠? 근데 뭐, 고정 사용제면, 뭐, 정액제면 모르는데, 정액제가 아니라 뭐, 변동 가격제면, 이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변한다면. 이 가정 자체가 아마 가변성이라고 하죠. 변동 자체 때문에 결국 현실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월 사용량에 따라서 만약에 금액을 낼 경우에 월 사용량이 일정한 편곡가가 분산을 갖는다고 가정해서 확률적으로 분석을 한다면 그러니까 분산을 보는 거예요. uncertainty를 고려한다는 거죠. 자기 사용에 대한. 그러면 모델이 좀 어려워지죠. 확률 모형이 되니까. 예.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는데 확률만 잠시 웃었던 이유는 이제 확률만 들어도 이제 머리가 어지러워진 분들이 계셔서 그런 거고 확률적으로 다소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당연히 높아지겠죠. 여러 가지 고려했으니까. 왜요? 그냥 평균값에서 뭐 5만 원 하면 1년 동안 5만 원 그렇게 본 게 아니라 내가 사용 패턴이 뭐 이번 달에는 많이 사용하고 다음 달에 많이 사용하고 방학 때는 잘 안 사용하고 학기 중에 많이 사용하고 뭐 그런 패턴을 고려한다는 거니까요. 그죠? 더 현실적이 된다. 어. 근데 문제는 현실에 가까운 모형을 만들면 의사결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해석적으로 답을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뭐 모델링 자체도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확률 잘 모르시면 확률 모형 공부하셔야 하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휴대전화 요금제를 요금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일단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문제 분석에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적절한가도 생각을 해 보셔야겠죠. 모델에 뭐 1년 걸렸어요. 당장 내가 핸드폰 필요한데 결국 5만 원 쓰는데 1년을 투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분석 결과의 예측 정확도는 어느 정도이면 충분할까? 5만 1,000원, 뭐 1,000원 차이 나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나? 뭐 그러시면은 낮은 예측도 뭐 1,000원 정도 차이도 억셉트 할 수도 있는 거죠. 수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요소들도 고려하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분석의 목적에 맞는 적절한 모형을 선택하는 능력. 그래서 결국에는 공학도는 뭐를 알아야 된다? 여러 가지 툴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분석의 목적에 맞춰서 이제 모델링하는 기법들을 많이 알고 계시면요. 분석의 목적에 맞는 모형을 선택하는 능력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전공 3, 4학년 때 여러 가지 모형 기법들을 가르치는 거죠. 일단은 경제적 분석 모형의 종류만 보겠습니다.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는 이제 사실은 금전적 계산이 가능한 모형이고요. 뭐 결국에는 뭐 수익성 분석, 현금 흐름 분석 뭐 그런 모형들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다른 모형은 이거와 반대로 무형의 가치까지 고려를 해서 비용과 혜택을 분석하자. 아까는 유틸리티 같은 것도 얘기를 했는데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이제 코스트 베네핏 어널리시스에서 비용 편입 분석이라고도 하고요. 그 외에도 사회 편리성, 만족도, 환경 개선 효과 등 다른 요소들도 계량화해서 근사화하는 거죠. 또 분석에 포함할 수 있다. 그죠? 돈만 볼 거냐, 아니면 그 이외의 무형적인 가치도 볼 거냐.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의 큰 종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다른 축으로 한번 보죠. 확정적인 모형과 확률적인 모형. 그러니까 deterministic 모델이고 하나는 나머지는 이제 probabilistic 혹은 이제 stochastic 모델인데 어, 경제적 가치를 볼 때 아까 전에 뭐 비용이나 그런 모든 값들이 확정적인 값으로 추정이 가능하다고 예측하는 거고요. 확정적 모형은. 그리고 확률적 모형은 이제 확률에 따라서 리스크 아니면 컨설턴트에 따라서 아니면 사용 빈도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의 범위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한 대로 5만 원
딱 고정이 되어 있다면 확정적 모형인 거고, 확률적 모형은 5만 원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5천 원 있다. 그렇게 보는 거 이제 확률적 모형인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발생된 지출이나 수입이 금전적 가치가 발생 시에 상관없이 모두 같다는 보는 경우도 있고, 인플레이션이나 기타 이유로 돈의 가치가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예, 시간성을, 금전 가치에 대한 시간성을 이제 고려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모형의 종류가 경제적 분석만 봐도 이렇게 다양하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의 공통점을 봅시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목표 및 최종 결과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고요. 일회성이며 고유성을 갖고 있고 유니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시적 활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을 여기에 땅에 졌어요. 그러면 없죠. 이 집이 이미 이 땅에 집이 있으니까, 그죠?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한시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주어진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과 예산이 따로 주어지고, 목표가 달성되거나 취소되면 조직도 해산된다. 태스크포스 팀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기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므로 여러 조직이나 부서 또는 전문가들 참여로 수행이 된다. 언제나 높은 불확실성과 위험이 따른다. 성패 여부 당연히 중요하다. 그죠? 7번째, 프로젝트는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이므로 모든 프로젝트는 일정한 단계로 이루어진 수명주기,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수명주기를 따른다. 생성된 프로젝트는 언젠가 소멸한다. 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공학 프로젝트의 경제성 분석, 유형과 예입니다. 원부 재료의 혹은 공정의 선정.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첫 번째 예죠. 이제 재료 혹은 공정을 선정하는 건데, 뭐 생산 현장에 있는 공학자들, 아까 전에도 몇 번 이제 제조 활동을 얘기했었는데, 그분들은 이제 생산 활동에 필요한 각종 재료, 설비, 공정, 여러 가지 의사 결정을 해야 하고요. 제품, 금속 재질이냐, 플라스틱이냐, 형태는 직접 생산할 거냐, 외주 생산할 거냐, 방법은 이제 포장 방법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생산량은 얼마나 할 거냐, 뭐 그런 것들을 어, 선택해야겠죠. 그리고 장치를 교체한다. 그러면 이제 낡은 기계를 계속 이제 새 설비로 교체할 건지, 아니면 고쳐서 다시 쓸 건지, 그죠?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겠죠. 예. 꼭 새 설비로 바꾸는 게 좋은 건 아니죠. 어쨌든 많은 돈을 들여야 하니까. 근데 뭐 너무나 고장 빈도가 높아서 자주 이제, 아니면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렇죠. 너무 고장이 자주 나서 결국에 뭐 새 차를 사는 비용, 새 차를 사면 보통 4, 5년은 고장이 안 나니까요. 그 새 차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새 차로 바꿔야겠죠. 그런 유지 보수비 같은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신제품의 개발 및 설비의 확장. 예. 그런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어떻게 기존 제품 변경할까? 음? 아니면 시장의 수요가 증가해서 기존 설비를 확장하는 게 좋을까? 뭐 그런 의사결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뭐 이런 경우에도 뭐 신제품 개발 여부 이외에 뭐 개발 목표나 범위도 결정해야 되고, 방법도 찾아봐야 되고, 자원, 시간 어떻게 투입할지도 이제 당연히 요구가 되니까요. 뭐 고려해야 되고, 수요 증가나 이제 설비를 확장할 때도 새 공장을 건설할지 아니면 기존 설비를 변경할지, 그런 이제 대단위의 투자가 요구가 되기 때문에 경제적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비 절감 프로젝트들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운영비 혹은 원가 절감 하고자 이제 하는 프로젝트인데, 현재 설비를 더 좋은 설비로 대체할까, 개선할까, 업무 프로세스를 바꿀까, 인원을 감축할까 등등 여러 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당연히 이런 모든 프로젝트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현금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나타날지, 발생할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건 기본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고민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저와 함께 이제 이번 학기를 통해 계속 배워나갈 것이고, 뭐, 이 밖에도 서비스 향상 프로젝트도 있을 수 있죠. 뭐,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면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향상시킬까? 레스토랑에서 손님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 대기 시간을 어떻게 최소화시킬까? 배달 차량 이동 경로를 어떻게 최적화할까? 배달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요. 그죠? 비용도 줄이고. 뭐 이런 쪽으로 서비스업에서도 당연히 향상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겠고,
경제적 분석은 필수적이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공학 프로젝트의 예인 채널 터널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터널은 이제 도보 해협, 영국과 이제 프랑스 사이에 있는 해협이죠. 그 밑을 이제 통해서 이제 있는 터널인데 어떻게 건설이 됐는지 한번 볼게요. 결국에는 영국 켄트의 파이어스톤과 북프랑스 깔레의 꽃겔 그 두 사이를 연결하는 기차 터널인데요. 대략 54km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54km 이 터널을 해저 터널을 1988년에 착공했다는 것 자체가 놀랍죠. 그래서 94년에 개통을 했고요. 이제 우측 하단이 이제 채널 터널의 지금 최근 사진이고요.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필요성, 영국은 사면이 바다인 나라이기 때문에 유럽 대륙하고의 교역량이 상당하죠. 상당했고 원래 필요성은 제기되어 있었어요. 뭐 근데 사실은 뭐 기술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뭐 이룩할 수 없겠죠. 1800년대 그죠? 계속 이제 논의만 되고 있다가 1980년대 이제 민간자본 이제 실무위원회 결국에 민간자본 공모를 통해서 한번 지어보자라고 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85년에 이제 민간 사업자들한테 공모를 하게 됩니다. 영국 해협을 건너는 방법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해서 공모를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5개의 대안이 선정이 됩니다. 첫 번째가 유로 브릿지, 두 번째가 유로 라우트, 세 번째가 채널 터널, 그리고 채널 익스프레스웨이, 노 픽스드 링크 옵션. 그러니까 마지막은 배로 그냥 다니자. 페리를 이용한 운송 시스템 개선해서 배로 다니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항구가 계속 혼잡해지겠죠. 근본적으로 대안이 해결이 안 되니까.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가 이제 어떻게 이일까에 대한 고심이 있었던 이제 대안들이고,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대안, 이제 유로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5개 길이 현수교 7개로, 5개 길이가 아니라 5km 길이의 현수교 7개로 연결된 교량과 직경 6m의 철로 터널을 함께 건설하는 겁니다. 예. 문제? 25만 톤의 선박의 충격도 견딜 현수교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경관의 진동이나 운전자 피로들 그런 거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했고요. 유로라우트 같은 경우에는 해안에서 인공섬들로 이어진 이제 2개의 교량 및 사이에 해저 터널만 만드는 거예요. 인공섬들을 만들어서 그 밑에만 이제 2개의 교량을 넣는 거고요. 다만 이제 선박들이 많이 다니니까 지하 터널이 해저 터널이니까 충돌 보호를 위한 34개 케이블 그거를 이제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결할까. 그리고 지금 있는 채널 터널, 2개의 철로 터널과 1개의 서비스 터널에서 3터널 시스템인데 터널을 어떻게 환기하고 지각을 움직이면 어떻게 할 것이고 바닷속을 뚫는 거니까 그리고 부품의 수명이나 터널 내 폭발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이제 기술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채널 익스프레스웨이 도로 수송과 철로 수송 담당한 쌍둥이 터널 시스템 뭐 비슷한 문제였어요. 환기, 지각의 움직임, 부품 수명, 운전자의 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이제 대안을 어떻게 선정을 했냐면 위험순위 평가법, 그러니까 리스크 랭킹 메소드를 적용했는데요. 결국엔 4가지의 위험에 대해서 아니 3가지의 주요 위험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술적 위험, 테크니컬 리스크랑 경제적 위험, 이코노미 리스크, 그리고 마지막 사회 정치적 위험, 소시오 폴리티컬 리스크 해가지고 이 3가지를 이제 리스크를 측면을 본 거고요. 기술적 위험이야 당연히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이제 해결하지 못할 기술적 어려움에 대한 가능성을 본 거고, 경제적 위험이야 뭐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고 완성된 후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지에 대한 위험을 본 거고, 사회 정치적 위험은 이제 이익단체 혹은 사실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이제 반대를 할 것인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선택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체계적인 방법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여러 번 언급한 대로.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상세한 정부 보고서가 건설에 대해 상세한 보고서가 작성이 되었겠죠. 정부 프로젝트니까 민간한테 주는. 그래서 이제 1988년 최초의 터널 작업을 시작했고 개통식은 사실 94년에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성공적인 프로젝트냐 라고 하면 글쎄요. 이게 이제 계획보다 굉장히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 비용도 당초 예상보다 80% 초과 46억 5천만 파운드가 소요됐고요. 운영 초기에는 심지어 이용 양도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운영업체가 심지어 파산하려고 했습니다. 수익이 없어서.
근데 99년이 되어서 이제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하게 되는데 5년이 넘게 걸렸죠. 그런데 이제 다행히 이제 지금은 이제 다 안정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서 2천만 톤의 이상 화석도 수송되고 있어서 주요한 운송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측을 그렇게 이제 철저하게 정부 차원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거의 두 배죠. 80% 초과했으니까 예산이. 그죠? 그리고 이제 공사 계획도 지연되고 뭐 프로젝트가 굉장히 뭐 거의 10년입니다. 거의 10년. 10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뭐 6년에 가까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선 그만큼 예측이 중요하고 경제적인 분석이나 타당성 분석도 중요하다. 그거를 이제 교훈으로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수익을 5년 후에 냈으니까요. 그러니까 건설 기간까지 따지면 10년 동안 돈만 계속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공학 경제에서의 분석과 체계적으로 경제성 분석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주는 교훈을 주는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긴 강의 이제 수강하시냐고 고생이 많으셨고 다음에 더 이제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